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한 순간이었다. 내 손에 들려있던 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향이 부러지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장례식장 안은 수십 명의 조문객들로 가득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굳어버린 채 여자를 바라봤다. 검은 상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3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 울어서 붉게 충혈된 눈. 그런데 그 눈이 이상했다. 너무 익숙했다. 마치 거울 속 젊은 시절 내 눈을 보는 것처럼. 여자는 장인어른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외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인지 모르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내 친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비 냄새로 가득했다. 늦은 가을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검은 양복 소매 끝에는 아직 빗방울이 남아 있었다. 나는 빈소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다. 장인어른은 평생 커피를 좋아하셨다. 특히 믹스커피. 비 오는 날엔 비싼 커피보다 이게 최고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커피 향을 맡는 순간마다 장인어른 얼굴이 떠오를 정도였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장인어른은 늘 그랬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오늘 장인어른마저 떠났다. 세상에 남은 가족은 아들과 나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상실감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밀려오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마치 무언가 오래 숨겨진 비밀이 오늘 드러날 것 같은 예감.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때였다. 빈소 입구가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한 여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장인어른 친구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결국 왔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결국 왔네? 그녀는 누구길래? 왜 모두가 알고 있는 걸까?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집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눈매, 코끝, 입술. 너무 낯익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디서 봤지? 왜 저 얼굴이 익숙하지?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 오는 오후. 작은 다방. 창가 자리. 재즈 음악. 그리고 한 여자. 23의 나. 22의 그녀.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그 이름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 윤희. 순간 여자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 역시 놀란 표정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여자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언가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숨겨온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여자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손에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비에 젖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앞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도현. 분명 내 이름이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도연 씨에게 이제는 알려줘야 할 진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는 숨을 멈췄다. 저는 여자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왔다. 도현 씨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갑자기 멀어졌다. 장례식장 안 사람들의 목소리도, 향 냄새도, 조문객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전부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희미해졌다. 나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다. 아니, 여자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었으니까. 무슨, 입이 바짝 말랐다.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긴 속눈썹 끝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함은 보이지 않았다. 원망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것 같은 얼굴이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들린 봉투만 바라봤다. 봉투는 낡아 있었다. 10년도 더 된 것처럼.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장인어른 글씨였다. 틀림없었다. 평생 공무원처럼 반듯하게 살아오셨던 분답게 글씨도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장인어른은 살아계실 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장례식이 끝나는 날 이 봉투를 남긴 걸까? 장례식장은 어느새 한산해지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길게 흘러내렸다. 나는 딸이라는 그 여자와 함께 장례식장 1층 카페로 내려갔다. 늦은 밤이었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비가 내리는 도로가 보였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름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예요? 여자가 대답했다. 윤서영이에요. 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윤이. 윤서영.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성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이에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치 창고 문이 열리듯 터져나왔다. 23세 봄이었다. 서울 종로의 작은 다방. 낡은 스피커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빌 에반스의 피아노 선율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윤희는 늘 창가 자리를 좋아했다. 비 오는 날은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웃었다. 난 비 오면 우산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참 재미없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보면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다. 윤희는 예뻤다. 아주 화려한 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햇빛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결혼할 줄 알았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방향을 틀어버렸다. 군 입대, 집안 사정, 사업 실패, 연락 두절, 그리고 이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나는 윤희가 떠난 뒤 몇 년 동안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포기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다. 결혼했다. 아들을 낳았다. 평범하게 살았다. 아니, 평범하게 살았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더욱 굵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죽었어요. 10년 전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졌다. 암이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윤희가 죽었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동안 나는 그녀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남편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런데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니었다. 서영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아마 수없이 들여다본 사진일 것이다. 사진 속에는 23의 내가 있었다. 그리고 윤희가 있었다. 종로의 그 다방 앞이었다. 우리는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나는 손이 떨렸다. 이 사진을 엄마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대요. 커피 향이 희미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였다. 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리고 그 말은 내 인생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믿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서영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훨씬 두꺼운 봉투였다. 그 위에는 장인어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현 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나는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인생은 아마 절반도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봉투를 쉽게 열지 못했다. 도현 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장인어른의 글씨였다. 오랫동안 보아온 글씨였다. 명절 때마다 봉투에 적어주시던 내 이름. 아내 생일 때면 작은 카드에 적어주시던 짧은 문장.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 글씨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처럼 느껴졌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카페 안에는 낮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비 오는 밤과 잘 어울리는 색소폰 소리였다. 창문 밖으로 장례식장 조명이 젖은 도로 위에 번졌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갔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3장과 낡은 서류 1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1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을 먼저 보았다. 젊은 장인어른, 그리고 윤희,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 서영이었다. 나는 사진 속 3사람을 한참 바라보았다. 윤희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었다. 30이 넘은 여자가 되어 내가 모르는 세월을 전부 지나온 얼굴로. 나는 편지를 펼쳤다. 첫 줄부터 숨이 막혔다. 도현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나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네. 자네에게도, 죽은 윤희에게도, 그리고 서영이에게도. 나는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네. 손끝이 떨렸다. 장인어른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는 계속 읽었다. 자네가 젊은 시절 윤희라는 여자를 사랑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되었네. 윤희가 자네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 아이가 서영이라는 사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숨이 턱 막혔다.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윤희가 아이를 낳았다. 내 아이를? 그리고 나는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왜? 겨우 한마디가 나왔다. 왜 나한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보라는 듯 조용히 손끝으로 종이를 가리켰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윤희는 자네를 찾았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몇 번이고 자네를 찾아갔네. 하지만 그때 자네는 이미 내 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 윤희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네. 그 뒤로 그 아이는 자네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자네를 원망해서가 아니었네. 자네 인생을 흔들고 싶지 않아서였지.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을 앞둔 어느 겨울,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젊은 여자가 왔다가 그냥 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 나는 너무 바빴다. 결혼 준비, 새 직장, 집안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던 시절이었다. 설마 그 사람이 윤희였을 줄은 몰랐다. 설마 품에 내 아이를 안고 있었을 줄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도현 씨,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오래전이었네. 윤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지. 그때 서영이는 겨우 16살이었네. 윤희는 나를 찾아와 부탁했네. 제 딸이 외롭게 살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끝내 자네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네. 나는 윤희에게 물었네. 왜 도현 씨에게 말하지 않느냐?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네. 왜냐하면 그때 자네 아내가 바로 내 딸이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진 손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인어른은 알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딸,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평생 숨겼다. 나는 화가 나야 하는지, 무너져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내. 다정했고, 조용했고, 평생 나를 믿어준 사람. 그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모르는 것뿐이라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를 모르는 것뿐. 버린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뿐.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차라리 원망했더라면, 차라리 미워했더라면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희는 끝까지 나를 변명해 주었다. 서영은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사실 오늘 올 생각이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탁하셨어요. 도현 씨에게는 꼭 가야 한다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왜 하필 오늘이었습니까? 서영은 대답 대신 편지 마지막 장을 펼쳐 내 앞에 놓았다. 장인어른의 글씨가 더 작아져 있었다. 마치 힘이 빠진 손으로 겨우 눌러 쓴 글씨 같았다. 도현 씨, 내 장례식장에 서영이가 올 것이네. 그 아이를 외면하지 말게. 그 아이는 자네 인생을 망치러 오는 것이 아니야. 자기 인생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네.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되었네. 자네 아내, 내 딸 지연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한 줄에서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다. 죽은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내 딸의 존재를? 윤희의 존재를? 그런데도 그녀는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카페 창문 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테이블 위 식어버린 커피잔이 작게 흔들렸다. 나는 서영을 바라봤다. 서영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히 숨겨진 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들 모두가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어떤 침묵을 선택했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아내 이름이 있었다. 죽은 아내가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은 편지를 덮은 뒤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네. 나는 수십 번 그 문장을 읽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의미는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장인어른은 분명히 적었다. 지현이는 알고 있었다. 내 딸의 존재를, 윤희의 존재를, 그리고 나조차 몰랐던 진실을.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카페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시간을 거꾸로 흘려보내는 것 같았다. 서영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2년? 그 긴 시간 동안 지현이는 나와 함께 살았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병원에 가고, 같이 늙어갔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뎠을까? 왜? 서영은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분홍색 꽃무늬가 있는 낡은 수첩. 보는 순간 알아봤다. 지현이의 것이었다. 아내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작은 수첩에 생각을 적곤 했다.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수첩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익숙한 글씨. 죽은 아내의 글씨.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2018년 4월 10일. 오늘 아버지에게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 도연 씨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화가 났다. 아니, 무너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 밤. 지현이는 혼자 울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수첩은 계속 이어졌다. 도연 씨는 모르고 있었다.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더 미웠다. 알고 숨긴 거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정말 몰랐다는 게 더 화가 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현이답다.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하지만 상처받으면 누구보다 깊이 아파하는 사람. 그녀는 분명 혼자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견뎠을 것이다. 수첩을 넘기는 손이 떨렸다. 몇 페이지 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연 씨를 용서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아이도 죄가 없으니까. 그 아이는 태어난 죄밖에 없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다. 지현이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 나는 상상도 못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아이를 걱정할 수 있다는 걸. 서영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를 2번 만났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병원에서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병원. 지현이가 암 치료받던 시절. 그때 서영을 만났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당연히 저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영은 울음을 삼켰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 지현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원망보다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그리고 서영은 마지막 말을 꺼냈다. 사실 어머니가 절 부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현 씨는 언젠가 혼자 남게 될 거래요. 그때 당신이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죽은 아내가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서영이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연 씨에게 내가 떠난 뒤에만 읽어주세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봉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봉투를 만지는 손이 떨렸다. 지현이의 글씨였다. 나는 그 글씨를 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 약 먹으라는 쪽지, 출장 갈 때 가방에 몰래 넣어두던 편지. 그 글씨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내가 죽은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글씨를 보는 순간 마치 어제 적어둔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맨 위 편지를 펼쳤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옆에 없겠지.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지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비 오는 날이면 늘 그랬다. 창문 옆 소파, 작은 스탠드 조명, 따뜻한 커피 2잔, 그리고 지연이. 여보,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 비 오잖아. 나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는 평범한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날이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여보, 사실 나는 많이 화가 났었어. 정말 많이. 처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당연하지. 나도 사람이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당연하다. 나는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지현이는 성인이 아니었다. 천사도 아니었다. 상처받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동안 그녀를 너무 강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어. 그리고 윤희 씨도 원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더라.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은 숨을 멈췄다. 그 아이, 서영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아이. 엄마가 아픈 걸 보며 컸을 아이.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않았어.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카페 유리창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렸다. 서영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이 편지 내용을 이미 수십 번 읽은 사람처럼. 편지는 다음 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만나기로 했어. 도연은 편지를 진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졌다. 항암 치료를 받던 지연.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도 줄고 하지만 여전히 웃으려 애쓰던 사람. 그리고 그런 지연 앞에 25살의 서영이 앉아 있었을 것이다. 지연은 편지에 적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아이도 울고 있었고 나도 울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 밥은 먹고 다니니? 나는 결국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나왔다. 그게 지연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연다운 말. 그리고 편지는 계속됐다. 서영이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 그 아이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인연이 닿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더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학교 운동회, 졸업식, 생일, 그 수많은 날들. 나는 없었다. 나는 몰랐고 그 아이는 기다리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 그때 편지 마지막 장에 도착했다. 여보, 사실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하나야. 내가 떠난 뒤 당신이 혼자 남을 걸 알기 때문이야. 그때 서영이를 외면하지 마. 그 아이는 당신 인생의 실수가 아니야. 당신 인생의 일부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서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절 다시 부르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어머니가 제게 보여준 게 있어요.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윤희의 편지. 내가 평생 찾지 못했던 여자. 평생 만나지 못했던 첫사랑. 그리고 내 딸의 어머니. 서영은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모서리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다. 그리고 앞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도연 씨에게 전해주세요. 봉투 앞면의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윤희의 글씨였다. 확신할 수 있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었다. 종로의 작은 다방, 창가 자리, 재즈 음악, 그리고 노트를 펼쳐놓고 글씨를 쓰던 윤희. 글씨 끝이 살짝 올라가던 버릇까지 기억났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손끝이 떨렸다. 서영은 말없이 기다렸다. 카페 안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늦은 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결국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2장. 그리고 작은 사진 1장. 사진부터 집어들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작은 손, 작은 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 사진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서영이 태어난 날. 아빠를 닮았어. 윤희.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아빠를 닮았어. 그 한 문장이 너무 아팠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셈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희는 내가 그 아이 곁에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없었다. 편지를 펼쳤다. 여보.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멈췄다. 여보. 윤희는 늘 나를 그렇게 불렀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둘만 있을 때면 장난처럼 여보. 우리 늙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편지는 이어졌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 나는 숨을 멈췄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혼자 키웠다. 혼자 병과 싸웠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고? 편지는 계속됐다. 처음에는 많이 미웠어. 정말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인생이 우리를 놓쳐버린 거라는 걸.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윤희는 끝까지 윤희였다.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를 변명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편지 중간에는 서영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은 참 예쁘게 컸어. 그리고 착하게 컸어. 당신을 닮아서. 고집도 세고. 한 번 울면 오래 우는 것도 닮았어. 나는 웃다가 울었다. 우리 딸. 처음으로 그 말을 마음속에서 꺼냈다. 우리 딸.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말. 30해가 넘도록 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 그때 편지 마지막 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부탁 하나만 할게. 서영이를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편지는 이어졌다. 당신은 몰랐으니까. 모르는 죄는 없으니까. 대신 한 가지만 해줘.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아버지가 되어줘.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서영도 울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오직 빗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니? 서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도현 씨는 좋은 사람이야. 늦게 만나게 된 것뿐이야. 나는 결국 얼굴을 감싸 지었다. 그때 서영이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여러 번 열고 닫은 흔적이 있었다. 상자 위에는 윤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영이가 30이 되면 열어보렴.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수십 통과 한 권의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 첫 장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도연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수첩 첫 장을 본 순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수십 년, 정확히는 30해가 넘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윤희는 나에게 하지 못한 말을 적어두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93년 5월 17일. 오늘 병원에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작고 빠르게 뛰는 소리. 선생님은 건강하다고 했다. 도연 씨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겠지. 아니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희는 혼자 병원 의자에 앉아 우리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나를 떠올리고 있었다. 수첩은 계속 이어졌다. 1994년 2월 3일. 오늘 서영이가 처음 걸었다.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었는데 혼자 끝까지 걸어왔다. 아빠를 닮았나 보다. 고집이 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빠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는 없던 사람이었다. 수첩 속에는 내가 놓친 시간들이 있었다.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운동회,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교 합격, 첫 취직, 첫 월급, 서영 인생이 수첩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 끝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도연 씨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카페 창문 밖 비도 어느새 그치고 있었다. 한참 뒤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죽기 전까지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프고 따뜻했다. 윤희는 떠났고 지현도 떠났다. 장인어른도 떠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여기에 남아있었다. 나와 서영 사이에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장의 편지만 끼워져 있었다. 윤희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다. 여보. 혹시 정말 기적처럼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탁이 있어. 서영이를 사랑해줘. 그 아이는 좋은 아이야. 그리고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함께 살지 못했지만 나는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 한 번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평생 미안할 것 같았다.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다. 윤희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행복을 원하고 있었다. 나와 서영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가족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있었다. 며칠 뒤 장인어른 납골당을 찾았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빛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다. 나는 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을 바라봤다. 서영이 서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편안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함께 장인어른 앞에 섰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내 쪽을 바라봤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아버지.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 처음이었다. 30해 넘게 늦은 첫 번째 아버지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서영이 그 손을 잡았다. 어릴 적 한 번도 잡아주지 못했던 손. 이제야 처음 잡는 손.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몇 달 뒤, 늦은 봄. 집 창가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지현이가 좋아하던 화분, 윤희가 좋아하던 재즈 음악, 장인어른이 좋아하던 믹스커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식탁 맞은편에 서영이 앉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하나 더 앉아있다는 것.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웃었다. 서영의 아들이었다. 내 손자. 너무 늦게 얻은 가족.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딘가에서 윤희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지현도, 장인어른도,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은 순간에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 그래도 가족이었다.